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주 서부 관광 문의도 늘어났습니다. LA 메트로가 대중교통 순찰 계약 연장 조건으로 경찰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2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중간주택가격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물음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1,3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파이자와도 계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치료제 알약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 발표를 다음 주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선 논의보다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특검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줄면서 7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인플레이션에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LA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밤 최저 52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오늘과 비슷한 낮 최고 기온 67도에서 7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남가주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가 최근 부쩍 늘어났습니다.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완화돼 전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올 땡스기빙 연휴를 전후해 가족과 함께 여행길에 오르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가족과 만남을 가진 후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타운 내 관광업체의 단체 관광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모관광 스티브조 전무이사입니다. 여기 로컬 손님들은 미 서부의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또 엔텔로 캐년, 모뉴멘트 밸리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땡스기빙 데이보다 크리스마스 때 유럽으로 많이 갈 계획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전무이사는 이번 땡스기빙 연휴에 많은 한인들이 로컬 관광을 나서는 추세이고 지난해에 비해 단체 관광 수요가 상당폭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타운 여행사들은 단체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그리고 버스 탑승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매서운 추위를 보이는 동부 지역보다는 땡스기빙 연휴에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가주의 로컬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땡스기빙 연휴를 전후해 한국의 친지들이 남가주를 방문해 관광길에 나서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투어 박태준 이사는 최근 한국에서 미주 서부 관광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여행 오는데 어디 여행 갈 데가 있나요? 라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여행 문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 상품이라고 그러죠. 미서부 4대 캐년이 3박 4일이나 인바운드 관광객들은 가볍게 3박 4일에서 길게는 6박 7일의 일정으로 관광에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운 여행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관광 문의는 땡스기빙을 시작으로 자녀들의 겨울방학, 크리스마스와 새해 등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급증하고 있으며 연말 연휴 기간 동안은 유럽 등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면서 그동안 눌렀던 관광 수요는 활발히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온타리오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지난 2019년 수준인 18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항 측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1일 동안 18만 600여 명이 온타리오 공항을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다음 주 수요일로 19,000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추수감사절 공항 이용객 수는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 1.2%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LA 메트로가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LA 경찰국 그리고 롱비치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니스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메트로의 순찰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경찰들이 내년 7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고 메트로의 소위원회가 이를 내년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시킨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메트로 이사회는 다음 달 2일 회의를 통해서 이 안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11월 3일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관은 42.8%며 지난 화요일까지 LA 경찰국 소속 경관의 77%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편 롱비치 경찰국은 소속 경찰관들의 백신 접종률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수백 명의 LA시 공무원들에게 조만간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어제 77명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주 안에 700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은 공무원들을 해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시 정책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은 오는 18일, 12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는 주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65이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내년 봄학기부터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자가격리 등 일부 코로나19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 열렸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교육감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백신 미접종 학생들에 한해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2차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백신 미접종 학생들도 수정된 격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백신 미접종 학생 비율이 전체 85% 미만인 학교들에서만 의무화하도록 변경됩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은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팜데일과 랭캐스터, 스튜디오시티와 산타클라리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들을 포함한 10개 커뮤니티에 최근 2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율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시티와 산타클라리타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각각 79%와 75%로 카운티 전체 백신 접종률인 73%보다 높았음에도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88명, 사망자는 26명, 확진율은 1.1%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11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08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00명, 사망자는 6명이 보고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중간 가격이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 주택 매매 열기가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올로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 중간가는 69만 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주택 중간가는 1년 전과 비교해서 일제히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건수는 모두 줄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79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10.5% 올랐지만 매매 건수는 0.9%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주택 중간가 92만 달러로 15.7%가 올랐고 매매 건수는 13.6%가 하락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53만 5천 달러, 샌버나디노는 46만 5천 달러, 샌디에고는 74만 달러, 벤츄라 카운티는 72만 5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두 자릿수 인상을 보인 것은 매물 부족 상황 속에서 주택 구입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가의 주택 구매 수요가 늘면서 중간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는 하락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주택 매매 건수는 여전히 9%가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시장에 나온 매물이 에스크로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일이었습니다. 주택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던 지난 봄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시장에 나온 매물이 에스크로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셀러들은 복수 오퍼를 받고 있으며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기보다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가 이미 시작됐고 연말 할러데이가 가까운 상황에서도 바이어들이 열심히 주택 구입을 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3일 오후 3시 Job Korea USA와 함께 19번째 찾아가는 취업 창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유학생, 인턴에서 풀타임까지라는 주제로 해외 취업 준비 과정과 비자 취득 과정 등에 대한 경험 사례도 소개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Job Korea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700번에 0651-651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마련합니다. 다섯 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인근인 힐스트리트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1번 노스 방면도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가 떨어지면서 가워 스트리트부터 선셋 블루버드까지는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101번 노스 우드레이크 드라이브 구간에 교통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앤런 사고 발생한 구간도 있는데요. 5번 프리 사우스 방면 글렌데일 블루버드 출구에 히트앤런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민감한 사안이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여 관련한 미국 입장이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나온 차기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관련 질문에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Sir, do you support a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Something we're considering. 외교적 보이콧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대표 선수단은 파견하더라도 정부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올림픽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백악관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 직후부터 중국의 인권 상황 등을 이유로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미 백악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 발언 직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가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We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abuses we've seen in Xinjiang, and certainly there are a range of factors as we look at what our presence would be. 바이든 정부가 실제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전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오는 20일 만 79세가 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와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 등록 유권자 199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하다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10%포인트 적은 40%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보다 19%포인트 높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서도 응답자의 48%가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46%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명쾌하게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57%가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등 북미 3국의 정상회의체가 5년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3국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온실가스 억제를 위해 석유와 가스 분야의 메탄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최대 75% 감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빌린 수백만의 접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동하는 인파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24일 시작되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항공과 도로, 철도편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5,340만 명에 달해 코로나 직전이자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에 5,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안전청도 연휴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백악관 추수감사절 기념행사에서 사면할 칠면조들을 공개했습니다.
피넛버터와 젤리로 이름이 붙은 칠면조들은 사면 행사를 앞두고 백악관 인근 유서 깊은 월러드 호텔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백악관 칠면조 사면 행사는 1947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으로 불리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89년 백악관 공식 연례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지만 백악관 칠면조 사면 행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최대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 오늘 앞으로 3년간에 걸쳐 900개의 매장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대상은 전국 전체 매장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구매를 늘리는 미국인들의 최근 소비 경향에 적응하는 조치라고 CNBC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CBS 헬스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장을 위한 노력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내년 봄부터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폐쇄에 착수해서 매년 300개씩 문을 닫습니다. 대신 CBS 헬스는 남은 오프라인 매장 중 일부를 독감 예방 접종부터 진단검사, 건강검진,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의료 허브로 확대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세 속에 먹는 치료제를 모두 1,3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머크사, MSD에 이어서 파이자와도 계약을 맺고 올 연말에는 치료제 알약을 일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간편하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 공급이 미국에서 급무살을 탔습니다. 미국 정부는 치료 알약인 화이자의 팍슬로비드를 1,000만 명분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돈으로 6조 2,500억 원 규모로 한 명분이 62만 원인 셈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강한 확산세를 보이자 먹는 치료제 확보를 더욱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올해 말 공급이 시작된다면서 국민이 치료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치료 알약 18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머크사 MSD와 코로나 알약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의 310만 명분 구매 계약도 맺었습니다. MSD와 화이자는 의료단체인 국제의약특허풀과의 계약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들에 한해 저렴한 복지약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We're extremely pleased to have another weapon in our armory to protect people from the ravages of COVID-19. 미국의 구매 계약을 계기로 세계 고소득 국가들은 경구형 치료제 확보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안에 4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확보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연방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어온 플로리다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오늘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해당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의회 통과 즉시 서명을 약속한 만큼 플로리다는 사실상 법으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드샌티스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내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비판하면서 최근에는 연방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정치계 보수 인사가 PBS에서 방영을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세세미 스트릿에 한인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소식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정치행동회의 맷 슐렙 의장은 세세미 스트릿에 한인 캐릭터인 지영이 등장한다는 뉴스를 보고 정신 나간 짓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슐렙은 트위터에 새 캐릭터 소식을 전하는 링크를 올려두고 직접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버니와 버튼은 어떤 인종이냐고 물으면서 PBS는 제정신이 아니다. PBS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슐랩 의장 등 보수 진영은 PBS를 좌편향 방송이라고 여기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세미 스트릿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홍보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특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이재명 대선 후보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특검을 하자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대상을 넓혀 물타기 하려는 건 안 된다고 받아쳤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불리는 대장동 의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특검 수용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가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특검을 도입하자고 강조한 겁니다.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최근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오면서 수세에서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여기에 발맞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자고 지원 사격했습니다. 동시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권오수 회장과 핵심 인물들을 모두 구속시켰고 이제 김건희 씨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유윤무죄, 무윤유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대장동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수사 대상을 넓혀 물귀신 작전을 쓰려 한다면 특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특검도 그 어떤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뭐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거래 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잘못한 게 없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윤 후보 역시 특검 안 받고 선거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맞받아친 만큼 특검 논의가 진전될수록 두 후보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 발표를 다음 주로 미루고 일단 시간을 벌어두기는 했는데 본격적인 인선 논의보다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통합형 또 확장형으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민주당 출신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까지 선대위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 관계자는 아니어도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선거를 도와주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실무형 선대위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강조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회의적입니다. 그런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 출범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분이 원톱이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길어진다는 건 그분의 의중이 반영되는 과정 중 아니냐. 반면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한길, 김병준 합류는 상수라고 KBS와의 통화에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윤 후보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지면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4월 동안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대선이 4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윤석열 후보는 한 주 전보다 3%포인트가 감소한 36%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가 오른 35%를 기록해서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가 낮아진 36%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하며 5%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요즘 몇몇 대통령 후보들이 2030을 성별로 갈라치고 2030 남성들의 표를 얻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20대 여성 토크 콘서트에서 이분들에게는 여성 유권자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인식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티 페미니즘을 선동해 포퓰리즘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 분들에게 단호하게 우리 세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폭력 사회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이른바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주도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초기 운영 자금을 조달한 조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와 개발업자 정모 씨도 불러 조사했는데요. 다음 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기소를 앞두고 막바지 보강 조사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KBS입니다. 화천대유는 2015년 투자자문사 키넨파트너스에서 350억 원을 빌려 초기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둘 사이를 연결한 건 브로커 조모 씨입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는 총 280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지난해 조 씨 개인 회사와 합병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자금 수백억 원이 화천대유로 흘러들어간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10여 년 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부동산 개발회사 C7 자금 조달에도 관여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뒷돈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는 처벌을 면했지만 2015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는 데 관여한 정모 씨도 소환했습니다. 정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받았다는 뇌물 3억여 원을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인물입니다.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김만배 씨의 회사 후배였던 전직 기자 배모 씨도 검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배 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를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따라 부른 건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일본이 어제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를 트집 잡아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오늘은 미국과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다시 만나서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역시 KBS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과 일본 외교 차관 회담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세기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북한 문제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며 한미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which is unrelated to today's meeting, has led to the change in format for today's press availability. 일본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여지없이 드러난 한일 간 갈등을 미국이 나서 중재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어제 단독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차관 협의는 지난 7월 올림픽 직전에 동경에서 도쿄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자주 또 정기적으로 만나 3국의 기능적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일 간 오래된 갈등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한복판에서 일본이 미국이 주최한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하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의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0.10포인트가 하락한 35,870.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5.87포인트가 오른 4,704.54, 나스닥 지수는 72.14포인트 상승한 15,993.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65센트가 오른 배럴당 79달러 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유가는 장중한 때 77달러대까지 하락했지만 장 후반에 상승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000건이 줄어 7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2만 9천 건 감소한 208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과 계속 실업수당 모두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최저치 기록입니다. 심한 인력 난속에 실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주 감소폭 둔화는 고용 회복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CNBC 방송이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각주 검찰들이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각주 검찰이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해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의 초점은 메타가 어린 사용자들의 인스타그램 접속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그 피터슨 네브라스카 검찰총장은 어린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접속 시간을 유도해 각종 정보들을 수집했다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에 대한 수사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매사추세츠, 네브라스카 등 최소 8개 주검찰이 참여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이르면 2025년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에 다시 초점을 맞춰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을 뒷받침할 반도체를 개발하는 주요 이정표에 도달해 4년 뒤인 2025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카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고 차량 실내는 이런 특성에 맞춰 설계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업계 1위인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오늘 차량 소유주 30만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 28개의 일반 럭셔리 브랜드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테슬라가 2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 3 신뢰도를 평균으로 평가했지만 SUV인 모델 Y, 모델 X의 신뢰도가 평균보다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피셔 차량 테스트 담당 이사는 테슬라의 전기 SUV에서 차체 패널 불량, 트렁크 내부 누수, 에어컨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도 1위는 렉서스가 차지했고 마스다가 2위, 토요타는 3위, 인피니티가 4위였습니다. 혼다와 스바루, 아큐라 그리고 닛산도 10위권에 포진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1위, 기아자동차는 19위, 그리고 제네시스는 25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업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오늘 한때 8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회사가 곧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1조 달러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한때 어제보다 11%나 상승하면서 시총이 잠시 8천억 달러를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강세는 어제 이 회사가 올 3분기에 매출액과 순이익에서 모두 월가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이 회사 주가는 124%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다면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 문턱을 넘는 회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보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연은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연구해야 할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을 봤다며 단기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담당자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전의 하락세에서 역전됐고 2013년과 14년에 봤던 수준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은 식탁에 음식을 놓는 비용을 높이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브라이스 하퍼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야구 기자협회 투표 결과 오타니는 1위표 30표를 모두 받아서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 MVP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타니는 1위표를 싹쓸이해 420점으로 토론토의 블래디미르 게리로 주니어 그리고 역시 토론토의 마커스 시미언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오타니는 아메리칸 리그 MVP 투표에서 만장일치 1위표를 받은 역대 11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스 하퍼는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뛰던 2015년에 이어서 6년 만이자 두 번째로 내셔널리그 MVP에 선정됐습니다. 하퍼는 1위표 30표 가운데 17표를 휩쓰는 등 348점을 획득해서 워싱턴의 후안 소토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퍼는 내셔널리그 MVP를 2번 이상 받은 12번째 선수로 필라델피아 소속으로는 8번째 MVP에 뽑혔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내년 시즌부터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팀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LB 사무국은 각 구단이 소속 마이너리그 선수 90% 이상에게 가구가 딸린 숙소를 제공하는 내용의 마이너리그 주택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마이너리그 주택 정책은 이번 시즌 홈과 원정 경기에서 소속 마이너리그 선수 모두에게 숙소를 제공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중심으로 여러 팀에서 논의에 참여해서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Thursday Night Football 펼쳐지고 있는데요. 뉴 잉글랜드와 아틀란타의 경기입니다. 1쿼터 2분이 남은 현재 뉴 잉글랜드가 3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NBA는 오늘 6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와 클리브랜드 3쿼터가 진행 중인 가운데 클리브랜드가 56대 55로 앞서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길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2도가량,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한 67도에서 7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까지 올라가겠고 해안 지역은 64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3도가량,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최고 83도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주말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추위에 눈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낮 수도권과 강원 지역 가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서울은 낮 기온 17도, 대전이 18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